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번 주 여론 흐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프랑스와 베트남에서 지금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내일 귀국하게 되는데,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먼저 좀 보실까요? 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를 한 거고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좀 넘겨주시죠. 자,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고요.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서 36%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NBS 여론조사도 보실까요? NBS 여론조사는 2주 간격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여론조사인데요. 자, 국정평가, 긍부정평가를 좀 보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서 36, 자, 부정평가는 1%포인트 떨어져서 54%. 자, 두 여론조사 흐름이 좀 비슷한 이런 양상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순방 효과 일부가 좀 반영된 걸까요? 그런데 이제 갤럽이라든지 또 엠브레인 퍼블릭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전에 조사하고 수치가 그렇게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은 지난주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2주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정치권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사건들이 마치 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다양한 그렇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일관되게 어떤 수치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퍼센티지가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큰 성과 내지는 어떤 그 실수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 그보다 더한 그런 문제나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일정 정도 지금 상쇄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외교에 있어서 지금 그 부산 엑스포 유치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11월 28일 날 결론이 나고 어쨌든 우리가 본 모습은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외교 유치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그 수능 뭐 난이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층에서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의 이탈이 이루어진다.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왜 조금 올라갔느냐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그 지지율에 이반이 생기는가를 설명하는 편이 오히려 수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논란 있는 발언 이후에 또 그 몇몇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고 심지어는 티벳까지 방문을 한 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바로 얼마 전에 소위 그 사드 괴담과 관련해서 이것이 괴담이었다라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의 그 지지율에 오히려 1%가 올라가고 그 수능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의 요인이 뭐냐 이걸 좀 따져봤는데 긍정평가도 1위가 외교고요. 부정평가도 1위가 외교입니다. 자, 외교가 이렇게 양쪽 모두 1위로 나타난 게 좀 한참 되긴 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가 한 6%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대통령 내일 귀국한 이후에 다음 주 여론조사를 지켜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변화가 있을까요? 뭐 비슷할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번에 특히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또 파리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다. 그것이 조금 그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데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실질적으로 연일 그 사우디하고의 경쟁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게 출발했지만 상당히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앞으로 이 2030년 부산 엑스포가 마치 거의 다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까지 가면 부산을 가지고 올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견하는 희망을 굉장히 주고 또 투자 유발 효과가 뭐 60조가 되느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게 하는 또 뭐 싸이라든지 또 뭐 대통령의 유창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임팩트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또한 외교가 부정적인 부분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어야 되느냐,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컨대 혹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친일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항상 절대적인 적, 절대적인 동지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나치게 미일 중심적인 외교,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미일 관계를 돈독게 하면서도 러시아 기름들을 최고의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설득해서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만 바보같이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교는 했지만 실익이 되는 외교는 못한다. 이것이 그 두 가지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높고 부정적인 요소도 높은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긍부정 요인 앞서 보여주신 그래픽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자, 이 갤럽 여론조사 계속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1위는 둘 다 이제 외교인데요. 하나 눈에 띄는 게 교육 정책이 처음 들어갔는데 긍정도 4%, 부정도 4%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이슈 뭐 그 수능 발언 논란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상반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 이슈가 지지율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갤럽 여론조사 기간이 6월 13일에서 15일까지예요. 네. 근데 대통령 발언은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수능 관련 발언이 이 갤럽에서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되었을지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엠브레인 퍼블릭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기간이 19일에서 20일인데 20일이고요. 갤럽이 그때는 20일부터 23일까지로 그러면은 여기 조사 기간 6월 13일에서 15일은 잘못된 겁니까? 자료에 보면은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갤럽하고 13일에서 15일로 돼 있거든요. 조사 기간이. 이거 밖에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갤럽은 20일에서 22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그러면은 22일경에 갤럽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지금 그 고3 또는 뭐 고2 학생을 둔 학부모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 킬러 문항이라든지 또 킬러 문항을 없앨 경우에 어떤 그 상황이 그 개진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당장 그 150일 후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모 외에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면은 왜 수능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 잘 없앴어.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촉발된 부분이 스타 강사의 연봉이 얼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심지어는 그 학원가의 뭐 운동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우리 그 국민들이 정치 관련 이슈를 그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볼 정신적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생업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부분을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어려운 문제를 없애면 애들이 학원에 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것이 상당히 그 파장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론의 추이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오히려 긍정도 부정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여당으로서는 조금 안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교육부가 26일에 6월 모의고사의 이 킬러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이걸 또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 교육 대책을 좀 발표하겠다고 하니까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그 갤럽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당 지지율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갤럽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갤럽 여론조사를 보시면 자,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올라서 35%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내려서 31%. 그런데 이 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MBS 보실까요? 어제 발표된.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를 보시면 자, 10%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진 이 부분이 눈에 띄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싱하이밍 대사 이후, 예. 그다음에 후쿠시마 대책에 대해서 장외로 나간 것,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불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야당이 너무 순동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대중국, 대일본 정책 모두 야당에 이렇게 불리한 이런 이슈가 된 건가요? 사실은 후쿠시마 부분도 그러니까 야당에 불리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네. 야당이 유리한 거죠. 예.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공감대를 가져가느냐에 있어서 너무 거칠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아마 중도층에서의 네. 어떤 불안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떤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문제라든지 김남국의 코인이라든지, 또 하나는 아마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 혁신위원회의 출범에 있어서 그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오히려 스스로 자당의 지지자들의 중도층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평가로 나아가는 네.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예를 들면 뭐 중국에 가서 티벳 관련해서는 불교계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말하자면 그 민주당 자체가 갖고 있는 예.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대응이든 뭐 송영길 대표의 문제든 김남국 의원의 하나로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그냥 장외에 가서 선동 정치만 하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국가적 안정을 원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내려놓은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전국의 지표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곱씹어 볼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정우김 의원님은 어떤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정말 삼국 영향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중국, 김남국, 그리고 조국. 조국 교수가 뭐 파면당하면서 무슨 뭐 저 출마를 하느냐, 내지는 무슨 또 신당을 창당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제발 출마할 수 있도록 뭐 100일 기도라도, 새벽 기도라 그랬습니까? 뭐 빌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예. 이걸 사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주는 그런 반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라든지 그 혁신이가 돈봉투, 뭐 코인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형색을 보니까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인데다가 처음에 그 일성이 뭐였느냐면은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인 것 같다. 지금 물론 완전히 입장을 예. 바꾸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분위기가 아예 민주당 안 되겠네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그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20대 양당 격차가 지금 전체 그 격차만큼 벌어졌거든요. 네. 젊은 층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바로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20대, 30대가 떨어진 지금 게 아닌가. 말씀하신 그 그렇습니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 코인도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 반중국 정서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그 돈봉투, 코인 이런 것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대응에 그 실망하는 그러한 그 일정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근데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잘 되려면 더 떨어져야 돼요. 더 푹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완전 폭망이다. 그러면 바뀌거든요. 지금 이미 처음에 그 뭡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당대표가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려놓지 않을 기세로 있다가 예. 국민의힘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혁신위를 중심으로 해서 불체포 특권 뭐 내려놓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또 개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 지지도 그리고 지금 그 세간의 어떤 예.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갤럽 조사에서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을 더 짚어볼 텐데요. 세대별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쭉 보실 텐데요. 자, 무당층 비율을 보실까요? 오른쪽 부분에 20대 무당층 비율이 51%, 30대 35%거든요. 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20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절망감들이 훨씬 쌓이고 있다라고 예.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코인 변수 같은 경우는 20대다 김남국 그 의원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 실제로 보면 뭐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20대는 여당에게 크게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진다면 예. 그것들이 여야 모두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특히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재수학을 하겠다고 준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킬러 콘텐츠, 킬러의 어떤 문항이 예.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까 제가 그런 말할 기회가 없어 못했습니다만은 교육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많았을 거고, 예. 일반적으로 5, 60대 교육과 무관한 사람들은 잘했지. 대통령이 그 비싸게 사교육 시장 없애는 거 잘했지. 오히려 이렇게 갔어요. 당사자들한테는 마이너스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갑자기 봤을 때는 불안정해졌기 예. 때문에, 또 어떤 형태는 사교육 시장을 공격했지만 그거 빈틈을 비집고 또 하나의 사교육 시장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표층이 학부모, 학생들, 고3 학생들을 두는 학부모, 오히려 강남 이쪽 지역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 재수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교육의 현실을 바로 체감하고 있는 자들이 여야 모두에게 실망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20대에서 이렇게 무당층이 많다. 자,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한 걸까요? 오늘 홍대 소재에 있는 한 소극장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이런 행사가 열렸는데요. 대학생들과 만나서 지원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자, 잠시 보고 오시죠. 청년들이 많이 출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지방선거 마친 다음에 우리 지방의원들 쭉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엄청 젊어졌어요. 20대도 꽤 있고요. 30대는 엄청 많고요. 매우 개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응원할 것이고요. 내년 총선의 경우에도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산점도 드리고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스티브 잡스처럼 와이셔츠 차림에 이제 소매 걷고 무선 마이크 차고 오늘 이 발표에 나섰는데, 학자금 4종 세트 그 지원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전에 국민의힘이 뭐 1,000원의 아침밥이라던가 토익 유효 기간 연장한다든가 이런 그 청년층의 구애를 호소하는 이런 정책들 많이 내놨는데, 자, 오늘 이 학자금 지원 전체까지 해서 앞으로 젊은층 표심에 좀 소구력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별로 없을 같은데요. 것 우선 같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출마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러면 다 지금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선거 때마다 청년표 의식해갖고 별로 정치에 대한 경륜이라든지 자기 가치나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다 보니까는 회의하다 말고 코인질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뭐 청년 2030 세대의
무당층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내년 선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있고 뭐 학자금 세트를 지원하고 또 뭐 토익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또 교육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선거 때마다 대증요법 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안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정치인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다음 세대면 30년이잖아요. 예. 근데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에서 정말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돌릴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예. 지금 이거 보면은 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근로장학금 250억 원. 그러면은 복지는 또 어떻게 예산을 충당할 것이며 마치 또 정치인들 저럴 때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지 주머니에서 그냥 다 뽑아내줄 것처럼. 본인 주머니에서. 그런데 예. 이게 자기 주머니예요, 우리 주머니죠.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그래갖고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나? 이거는 70년 전에 고무신으로 표가 예. 그 왔다 갔다 할 때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의 무당층이 51%, 30대도 무당층이 훨씬 많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당 대표로서 난방샷스 있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뭐랄까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치꾼들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근데 민주당도 청년 대책을 내놓는 거 보면은 뭐 약간 결이 비슷한 정책도 있고 조금 네. 뭐 노선이 다른 정책도 있는데 네. 어쨌든 양당 모두 지금 청년층에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소구력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학자금 대출 이런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빚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래에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뭐 실제로 어떤 자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로운 미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탈규제,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우리나라에 더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제는 그대로 막아놓고 실제로 대학생들 대출 이자 줄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대학이 사멸해 가고 있고 중앙과 지방의 대학의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시절에 부산대학, 경북대학이 연고대 수준이었어요. 예. 지금 현재 부산대학, 경북대학, 뭐 호남에도 대학이 전남대학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 뭐 다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네. 인구 절벽에 의해서 그나마 그 대학도 생존해 갈 수 없다면 자기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라고 전혀 이게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도 보면 아마존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그야말로 우리 국회, 우리 정치인들이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숨통을 키워서 그렇게 일자리가 새롭게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해야지 그냥 아이들한테 학자금 대출 이자 깎아줄게라는 것으로 아이들이 속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전공법적인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규제 개혁, 규제 혁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네. 아 정말 정부가 젊은이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적인 정책이 눈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두 분 모두 이제 길게 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이게 20대들의 마음도 결국은 사로잡을 수 있다. 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자, 쇄신도 사실 이 정치권의 굉장한 화두인데요. 오늘 민주당 혁신이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자 이걸 요구하는 것은 이제 첫 쇄신안으로 내걸었습니다. 엇갈리는 당내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는데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론으로 받아들일까요?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에서 꺼내들었잖아요. 예. 저는 이미 이거 하려고 결정한 게 아닌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혁신위의 첫 번째 지금 카드로 꺼내들었는데 이거를 좌절시킨다는 거는 혁신위를 유명무실화 시킨다는 예. 건데 혁신위 이름이 김은경 혁신이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이름 보통 왜 우리가 왜 그 스낵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요. 그 포장지에 이렇게 만든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 자기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실 대중들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그 당내 정치인들도 모르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 민주당 다시 태어나기 위원회 이런 게 아니라 김은경 혁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그 대표와 혁신위원장과의 관계는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김은경의 이름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데 이거 이미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국회 연설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왠지 그 혁신이가 뭔가 아주 그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도 헌법으로 지금 그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포기하는데도 과연 이것이 그 한계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예. 있지만 정치적인 제스처로는 이만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한 발 늦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다 지금 했죠. 사인 다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빠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첫 판부터 당 중진에 의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그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 당론으로 생각이에요.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한 시작한다는 것 것 같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4명 연속 부결이 된 데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이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압박도 적지 않은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원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좀 신중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 제도, 사법제도 자체가 이 과거 독재 시대와 달리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어차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퇴물이 된 거예요. 다만 헌법에만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보다도 늦어져 있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실제로 뭐 어떤 뭐 공격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영장 판사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영장을 아무렇게나 검사가 뭐 칠하는 대로 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면 냉정해 보면 그거는 그렇게 민주당이 아껴야 될 패는 아닌 거죠.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전원이 다 저거는 해야 되는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 아니에요. 네, 어찌 보면. 혁신도 아니다 이거는. 네, 예. 그런 부분조차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수를 다 잡아갈 수 있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앞서 본 그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말에 제가 동의하는 이유가 그나마도 아뜨거라 싶어가지고 그와 같은 일사불란한 그야말로 어떤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다 내려놓겠다. 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당 먼저 어떤 그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뭐 전수조사하겠다든지 뭐 선제적인 요소가 나와야지 하나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더 많이 잘못한 자들이 많은 부패한 정당이 더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라면 총선은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이렇게 지금 판이 짜진 것 같다고 보셨고 채택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최근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두 번이나 검찰청 앞에 수사로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또 저를 안 부르고 주의만 하게 되면 아예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검찰이 결론을 뭐 무혐의든 기소든 결론을 내려야 그 다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 조작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딱 이런 분들 아닙니까? 변희재 씨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현재 구속돼서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보석 조건이 사건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 이게 보석 조건입니다. 네. 근데 변희재 씨가 나오자마자 한동훈 씨 집 앞에 가서 지금 매주 데모까지 하고 있어요. 아하. 이렇게 악질 허위 괴담 한동훈 장관 표현에 따르면 왜 놔두고 있어요? 보석 바로 취소하세요. 이 태블릿 PC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로서 네. 변희재 씨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을 해라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죠. 저는. 자, 검찰이 좀 증거를 조작하느라 지금 소환이 빨리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하면서 검찰청 앞에서 텐트 치고 내가 버틸 것이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늘 한 얘기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요. 그 국정농단 때 태블릿 PC, 자, 이 조작서를 좀 꺼냈는데 변희재 씨 입장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이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게 전직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많죠. 진짜 살다 정말 이렇게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을 목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태블릿 PC 조작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변희재 씨예요. 예. 그리고 그 조작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뭐 이원석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변희재 씨의 입장에 일정 정도 지금 동감한다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탄생한 정권이에요? 결국은 그 태블릿 PC 덕분에라는 표현을 써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보면 변희재 씨는 보수의 저 끝단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파에.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변희재의 입장에 동감하면서 검찰을 비난하면서 지금 이 논리를 들이대는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누구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예. 그거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검이 박영수 특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박영수 특검이 그러니까 그때 국정농단이다라고 완전히 그 결론을 내렸던 박영수 특검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소환되고 또 뭐 심지어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니 이것을 심판하는 유권자들도 참 정신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불체포 특검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반대하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 586 대표 정치인인 송영길의 고뇌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불체포 특검은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민주당 불체포 특검,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 맞서서 소신을 발표할 때 그 어떤 가림막이 돼준 것이 불체포 특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거 내려놓겠어야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민주주의의 소신 때문에 독재 앞에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인허가 비리, 그 다음에 돈 봉투를 전달하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거의 자범과 같은 수준의 이런 의혹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하니 586 송영길로서는 정말로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은 것이죠. 네,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근데 이게 참 유죄 확정 판결 나온 지 한참 된 일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법률가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놀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또 하나 노회찬 의원 어제 묘소를 참배한 사진을 올리면서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노회찬 의원이 있었다면 단일화해서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글을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단일화했으면 이렇게 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뭐 정권 교체가 안 됐다는 거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정의당이 발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뭐 사실관계부터 정의당이 발끈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지하게 그야말로 후보 단일화 논의라도 있었느냐? 예. 사실은 그런 적도 없었다.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과거에 따라 노회찬 전 의원도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고 또 정의당은 항상
민주당이 같이 하자 그러면 그렇게 희생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바로 이제 지난 정권 시기 동안은 정의당은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시점에 가서 마치 노회찬 의원이 동의했다 살아있었다면 동의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권을 이겼을 것이고 그러면 돈 봉투를 돌렸다 하더라도 수사를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예.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도 저렇게 버럭할 만하고 대치기를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부패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당 대변인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돈 봉투에 대해서 돌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은 뭐 밥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 송영길 의원이야말로 16대부터 정치적인 청렴성을 가지고 16대 국회가 정치 개혁을 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를 포장하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출발했다는 면에서 초심을 잃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주제 좀 짧게 다뤄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퀴어 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하고 대구 경찰 사이에 좀 이례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참여연대가 대구시를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자, 홍준표 시장은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게 자, 퀴어 축제 그 갈등에 대한 보복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거 시점이 무관하다. 영장 신청 발부 시점이 그보다 훨씬 전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공교롭게도 어쨌든 압수수색 시점이 지난주 갈등이 있었던 뒤라서 좀 이 시점이 묘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받았는지를 보면 무관한지 유관한지를 좀 알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이 지금 그 시장이 대구시 홍보 미디어실 그 담당 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홍 시장 업적을 지나치게 홍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발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좀 글쎄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압수수색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타이밍상 무관하다고 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무관하다고 생각할까요? 유관하다고 생각할까요? 시점은 참 오묘했다. 그러면서 네. 홍 시장이 3년 뒤에나 있을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 일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아, 대선에 그 출마할 것 같아서 대구 경찰을 앞세워서 누군가가 지금 압박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데 홍 시장은 일정 정도 압수수색해가지고 기분은 나빴을지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일정 정도 노린 건가? 네. 정치판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 자, 저 아래에서부터 먼저 올린 글들입니다.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간다. 끝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구경찰청 직원의 시청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냈냐. 자, 이런 또 불만도 토로했는데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이어서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 이런 공문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그 화가 난 부분이 이제 글에서 읽히는데 이게 뭐 오늘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재미있는 현상은 예.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의 충돌로 느껴지고요. 본인은 그 거리에서 인터뷰를 할 때 대구 경찰청장 선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구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혹은 행안부 장관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볼 때는 대구시와 대구경찰 이 두 공권력이 사실 충돌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이게 지금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의 어떤 갈등으로도 볼 그렇죠. 수 있는 측면이 대구 있다. 경찰청장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는 행사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다. 행안부 장관한테 물어봤을 때 경찰국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 너무 지방 권력의 장으로서 홍준표 시장이 너무 지나치다. 예. 중앙 권력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 이렇게 중앙 권력이
말하자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언짢은 기분을 저렇게 전달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보면 양측이 다 본인이 지나칩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나친 홍준표 부분들. 시장이 예. 지나칩니까? 물론 자기가 대구라고 하는 상징성, 보수의 상징성으로서 키어라고 하는 축제가 적절하지 않다. 예. 또 좌파의 난동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돋보이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대구 경찰청장을 싸잡아서 비난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 입장에 중앙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예. 그렇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자리 분별을 좀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오늘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 공문도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라서 자, 이 이슈는 당분간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